자, 오늘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 혹은 우리가 개라고 하는 거 물리화학에서 다루는 뜻과 생물지학에서 다루는 뜻이 조금 다르다 그랬다. 그죠? 일반적으로 물화에서는 어떤 내가 관심을 두고 바라보는 영역이라는 뜻에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흡열 반응, 발열 반응 할 때 내가 측정하는 범위와 그 주변 환경이라는 뜻에서 개와 주위로 구별되는 개념에서 보통 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생지에서 말하는 개라는 뜻은요, 일단 첫 번째로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정한 균형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말 그대로 체계로서의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지구 시스템이라면 결국 뭐를 이야기를 한다? 지구와 관련된 영역들, 구성 요소들과 걔네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공부할 거다라는 뜻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우주 전체에 대해서 웃기게도 이 우주 전체가 지구 시스템화됩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요. 간단해요. 기권, 지권, 수권, 그 영역들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생물권,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요 바깥에. 그렇죠. 외권. 우리가 우주권이라고 불러요. 요 체계를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게 각 권역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기 전에 어떤 구조인지 간단하게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큰 단원이 지구 시스템이잖아. 그럼 구성요소 배우고, 그럼 그 뒤에 지권은 어떻다, 수권은 어떻다, 기권은 어떻다, 하나하나 떼서 배운단 말이야. 우주는 어떻다. 요 영역을 배우는 게 우리 소위 말하는 응용과학의 한 부분, 지구과학이에요. 자, 그래서 요 영역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하나씩 봅시다. 자, 직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편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물질들을 뭉뚱그려서 직권이라고 하자. 그럼 간단하잖아. 직권은 지표면에서 우리 지구 중심 핵가지를 직권으로 봅니다. 그럼 이 부분에 주로 뭐로 돼 있을까? 암석과 금속성 물질도 있겠죠. 핵 같은 경우 액체도 존재하니까 그냥 고체라고 이야기하면 애매해지겠지. 그죠? 그럼 이 직권을 나누는 기준은 직권 안에서 우리가 직권을 분류하잖아. 뭐로 분류하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분류하잖아. 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은, 자,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서술형의 대처가 편해진다니까. 이 단원의 특징은 뭐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거 중등에 다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야. 구성물질, 깊이에 따른 뭐의 변화? 밀도 변화 하시고, 힌트.
이렇게 이거보다 더 늘려야지. 깊이 요거를 뭐게 딱 요 그림으로 나오는데. 지표에서부터 핵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진파가 전달되는 속력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지진파의 사실은 너희들이 한 말이 어느 정도 맞아요. 이 지진파의 속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밀도가 포함되거든. 대표적으로 여기 멘틀에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이유가 표면보다 멘틀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력이 증가해요. 대신에 여기에는 왜로 훅 떨어진다? 여기가 왜 핵인데? 액체라서. 그래서 심지어 요 밑에 S파 그리면은 없어지잖아. 그리고 여기서 훅 갑자기 또 뛰죠. 그럼 제일 안쪽 여기는 내 핵은 고체란 걸 이야기하고. 뭐 최근에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 보니까 내 핵 안에 뭐 하나 더 있다. 이게 아직도 우리는 이제 그게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건 몇 년 걸립니다. 대신에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논란이 되는 문제는 출제를 안 시키는 그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쪽이 주긴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까? 1990년대쯤에 명왕성이 퇴출이 됩니다. 그 유명한 그 그룹 사운드 퀸의 기타리스트. 그 양반이 그 원래 본 전공이 천문학이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퀸 해체 이후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연구해서 명왕성을 행성 목록에서 쫓아내고 외서 행성이라는 별도 분류로 만들어내는데 최선봉에 섰던 학자거든.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이 된 게 2007 개정 교육인가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교과서, 2000년 초반 교과서에는 명왕성이 학회에선 퇴출이 됐지만 우리나라 교과서 적용은 2005년인가 2007년 대사에 그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명왕성과 관련된 수능 문제는 안 나왔어요. 당연히 중학교 내신에도 명왕성을 물어보진 않는 거지. 그치. 수금지와 따로 목토천에 따로 요까지만 딱 하고 끝났단 말이야. 명왕성이 사실은 약간 예외적 존재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핵 안에 분류하는 거는 현행 우리 지구과학 통합과학이나 지원에서도 핵 안쪽 분류는 더 잘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동안. 근데 그런 논란이 연구 발표가 났다? 확인이 된다면 더더욱 못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서 배웁시다. 지각. 지표에서부터 5km까지인 해양지각과 지표에서 35km 정도까지로 보는 대륙지각이 있습니다.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서로 다르다는 포인트가 첫 번째로 나올 거고요. 보통 해양지각은 5에서 8km, 밀도가 사실은 여기가 가장 밀도가 작은 물질이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보면 떠올라서 분리가 되죠. 자, 멘틀. 모호면에서부터 2700km. 학교 선생들이 가장 치졸한 게 이거 수치값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 안 물어본다고요. 근데 혹시나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봤을 수도 있겠는데 요 단어죠. 모호면. 풀네이밍은
혹시 아는 사람? 그렇죠. 모로비치치 땡땡땡면. 맞아요. 모호면이란 게 지각과 멘틀의 경계선을 모호면이라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모로비치치 불연속면.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이 지각 범위에서는 거의 일정한 속도로 전달이 되다가 지하 특정 시점부터 지진파의 속력이 증가를 합니다. 점점점 빨라지게 되는데 요 부분 요 선의 위치가 지표상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발견돼요. 특히 어떻게 산이 높은 곳에서는 이 모면의 깊이도 어떻게 깊게, 해양 지각은 지각 두께가 얇은 만큼 모면의 깊이도 얇게 설정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차로 대륙이 멘트리에 마치 떠 있는 것처럼 우리 빙산도 보면 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밑에 가라앉아 있는 얼음이 더 크다고 배우잖아. 그런 형태로 멘틀 위에 지각이 마치 떠 있는 것처럼 존재한다. 그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호면에서 2700km까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도 이제 자주 나올 포인트가 요거죠. 맨 위에 100km 정도까지를 암석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되는 곳이다? 요 다음 챕터에서 계속 이야기 나올 거죠. 여기가 판인 거예요. 그리고 100에서 400km. 아직 생각해봐. 2700까지에 대해서 400km예요. 상당히 상부입니다. 은근히. 요 영역이 주로 뭐다? 연약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 네, 고체이지만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액체처럼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진흙이나 혹은 여러분들 그 왁스나 젤 있는 거, 젤 알죠? 굳어 있는 기름 덩어리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젤리 같은 거. 그 상태에서 천천히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지. 이 연약권의 대류가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이 현재는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 범위에서 G1 심화 내지 G2에서 언급되는 플럼이라는 이론은 이 연약권 대류 외핵에서부터 물질이 상승해서 연약권 중심으로 하는 대류까지를 크게 모델링하는 거고, 그 전에 판 구조로는 밑에 부분의 구동보다는 위에 지표에 있는 지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설명한 게 판 구조로. 요렇게 좀 차이를 두고 이해를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외핵은 무슨 상태다? 그치?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중등에서는 뭐가? S파의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외핵이 철과 니켈이 돼 있고 얘가 대류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지자기,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외핵 부분의 대류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도는 효과가 나잖아. 그래서 우리 지구 전체가 하나의 별처럼 그런 구동이 가능한 영역이 되는 거고, 자, 내핵은 외핵보다 온도가 높지만
압력이 더 높아서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내용,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고체냐, 액체냐. 온도와 압력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쪽으로 올수록 일반적으로 밀도도 증가되지만 온도도 증가되고 당연히 압력도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핵이 외핵보다 온도가 더 높습니다만 여기는 압력이 외핵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파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진파 연구 등으로 간접적으로 저 조건이 되려면 아마 이런 상태일 것이다라고 모델링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데 뭐 최근에 내핵 안에 뭐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는 게 더 디테일하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이점들이 나오는 게 뭔가 층이 하나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상한 음모론자처럼 사실은 핵이 있는 게 아니라 뻥 뚫려 있고 히틀러는 거기에 도망가서 UFO를 날린다. 이런 개소리 있는 과학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시스템이란 거죠. 알겠죠?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는 직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것이다? 당연히 대륙이동설과 판구조론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럼 판구조론이 나올 때 당연히 뭐도 같이 나올 거다? 화산대, 지진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변동대가 나올 거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판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선 어떤 지형이 있고 그 지형의 특징은 무엇이고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하겠죠. 됐지? 자, 여기 내용이 직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뭐 정리할 사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수권입니다. 자, 수권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H2O, 물 중에서 한 가지는 빼야 됩니다. 뭘 빼면 좋을까요? 수증기를 제외합니다. 수증기는 대신 어느 권역에 포함된다. 그래서 네, 기권 포함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단 요 부분은 시험 칠 쯤에 전에 이야기했죠. 이런 애매한 개념 정리나 표현들에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은 학교 선생님 말이 진리니까 꼭 가서 물어봐라. 근본적으로 수증기는 기권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쌤한테 물어보는 정도는 상당히 좋은 습관이다. 그러면 어디에 물이 제일 많을까요? 지구상에는. 당연히 바다겠죠. 크게 나누면 해수와 담수가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이 해수입니다. 거의 내가 알기로 90% 이상이 해수일 거예요. 90 몇 퍼센트, 그냥 한 5, 6% 정도가 담수일 거고, 담수 즉 민물 중에는 또 뭐가 제일 많다? 네, 빙하, 유빙, 만년설 이런 거 포함해서 얼음 상태로 된. 그 다음에는 지하수. 그 다음에 이제 하천수가 되는 거죠. 강호수.
그래서 나중에 요 부분이 자원으로 나오면 보통 요거 두 개를 주로 묶어서 수자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대다수의 물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기에 자원으로 쓰기에는 매우 불편하죠. 대부분은 강호수물에 뭐 지하수 조금 포함시키는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수자원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들을 다룰까요? 이 단원에서는 여기 다룰 리가 없지. 뭐를 다룬다? 당연히 해수를 다루겠죠. 자, 그럼 해수의 분류 기준은 층상 구조를 나눕니다. 당연히 뭐에 따른 깊이에 따른 뭐의 변화? 네, 수온이죠. 자, 수권의 수온 그 층상 구조는 일반적으로 세 개 층을 이야기를 해요. 제일 위에가 혼합층, 수온 약층, 그리고 부실골아에 해당되는 심해조. 자, 명칭들을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혼합층, 말 그대로 해수면 부근의 바닷물이고요.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영역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왜 혼합이냐? 혼합층은 해수면에 바람이 불 거 아니야. 이 해수면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교반이라 그래서 물이 섞일 수 있는 깊이까지를 말해요. 자, 이렇게 물이 섞일 수 있는 교반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중에 나올 부분이지만 위도별로 볼 때 중위도에서 발달합니다. 이 뜻은 뭐가 된다? 어디가? 그치. 중위도가 바람이 많이 분다가 되는 거고, 중위도와 저위도를 구별하는 곳은 요 수온을 체크해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저위도일수록 바닷물이 더 따뜻하겠죠. 고위도일수록 차가울 거고요. 맞지? 자, 심해층의 수온은 매우 차갑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왜 심해층은 이렇게 차갑다? 그쵸. 요건 이제 연중 무관하게 빛에 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차가운 층이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 사이층, 이제 이 말도 많고 말도 많는 요 사이층, 수온 약층. 수온 약층의 영역을 잘 생각해 보면 위쪽 바닷물이 따뜻하고 아래쪽 바닷물이 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 계류가 일어날 수 있죠. 계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매우 안정돼 있는 층이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이 층의 바닷물이 안정하다라는 말은 동시에 무슨 뜻도 같이 가져오게 된다? 위층과 아래층을 완전히 격리시켜 줄 수 있게 된다. 안정돼 있으니까 바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겠죠. 혼합층 위에 있는 물질들과 요 위에 있는 에너지, 뭐 생명체들, 이 밑에 있는 애들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려요. 이동을 안
안 하고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당연히 그럼 쉽게 말해서 위쪽 수은과 아래쪽 수은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발달하겠죠. 그럼 얘는 어디서 제일 크게 발달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하나 더 나오죠. 문제. 고위도 요 길이 차이가 양세기. 요 수온 차이가 결국 표면이 단위 면적 흡수하는 비에너지 세기니까 저위도가 더 많이. 고위도는 왜 다 심한데? 그렇죠. 태양의 남중 고도가 약하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비에너지 양 자체가 연중 적죠. 그러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어차피 빛이 부족하니까 다 심해. 요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요 그래프까지 같이 시험에 출 때가 관리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가 뭐다? 수건이다. 자, 수건도 혹시나 빠진 부분 있는가 한번 정리. 기권은 결국 그러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지표에서부터 위로 1000km까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디에 밀집돼 있다? 사실상 대륙권에 밀집돼 있다. 한 10에서 20km 이내 범위에 있어요. 즉 위쪽에는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중등과 기본적으로 그 구성은 질소탄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순이고 그 다음에 있는 기타 등등의 수증기가 들어가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환경이나 그런 거에서 관심을 보이는 거는 여기가 더 심하죠. 왜? 물이 뭐를 만드는데? 수증기가 하는 역할, 기권에서. 얘가 기상산소. 이산화탄소는 온실이. 일단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는 과학 강사인 아주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내 입장에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 종교인들과 종교와 친한 과학자들이 일부 있는 난 과학자라고 이해를 못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아름답게 창조돼서 유지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려면 나라면 요거 이야기한다. 이건 이제 우리 수업 내용과 별개인데 지구 대기의 78%가 질소이고 산소 함량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잠깐 상상해봐. 이거 두 개가 반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적어도 한 가지 직업은 필요가 없어진다.
지구 대기의 산소가 80% 이상 돼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인류의 최대의 친구이자 최대의 무기인 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컨트롤 불가야. 산소가 20%밖에 안 되는 게 축복이라니까.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죠? 매우 안정된 기체. 삼중 공유결합하고 있는 질소가 78%인 게 축복이에요. 큰일 날 뻔한다. 자, 이건 이제 헛소리. 자, 제대로 된 공부를 합시다. 역시 기권도 층상 구조가 중요한데, 그냥 층상 구조를 배우지, 그냥 막연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층상 구조를 할 때 요 범위를 생각해요. 바로 뭐냐면, 결국은 층상 구조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 기권의 층상 구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막연하게 기온 변화 패턴이 어떻다라고 외워서 하면은 진짜 외우는 거 잘하는 천재들이나 공부를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외우는 걸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책도 안 보고 이렇게 줄줄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한 10년 가까이 반복해서 외워져 있는 거지. 어? 집중해서 외우거나 하는 거 아니죠. 나는 어떻게 했느냐? 기온 변화의 원인인, 즉 뭐가 가열을 시키는가, 그 기권의 그 부분의 기온 변화를 일으키는 열 에너지 근원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소수령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 권역의 이 특징이 사라지면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냐를 물어볼 때도 원리를 이해하면 당연히 되게 쉽게 답이 나와요. 바로 뭐가 없어지면, 오존층이 없어진다면 층상구조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종종 소수령으로 쉬우면서 어려운 문제로 되기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론이 뭔지를 파악하고, 두 번째 이거를 바탕으로 대류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못하냐, 그리고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 안에서 기상 변화는 있냐 없냐, 요거를 외우고 플러스 각 권역별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어떻게 우리 인류가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 영역인지를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할 때 외권 내용 살짝 같이 끼워서 공부하면, 외권에서 다루는 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구계 이야기하면서 외권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거는 벤 아일랜드, 즉 자기장 보호벽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같이 은근슬쩍 끼워서 설명하면 괜찮아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높이를 외우면 좋으나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 숫자를 물어보는 치즈런 선생은 최근 몇 년간은 없었습니다. 외우면 좋으나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공부 반복해서 이런 거, 그 대신에 이런 그림 같은 거, 표 같은 거 많이, 특히 이거는요, 기권은 요거 몇 번 그려봐야 돼요. 시험 공부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리면서 숫자 쓰다 외워지면 떼수, 아니면 뭐 시험 치기 전에 살짝만 보든지, 그 정도만으로 생각하고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자, 10km. 여기까지를 우리는 대류권이라고 합니다. 대류권의 열어는요,
여기서 내려오는 빛은 가시광선 영역이겠죠. 이 가열된 지표면이 지표면 온도에 따라서 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복사각은 적외선이에요. 그 적외선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에 매우 잘 잡히긴 합니다. 그래서 온실효과가 나요. 근데 어쨌거나 어디가 따뜻한 거야 지금? 땅바닥이 따뜻한 거죠. 그러면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되겠어? 땅바닥이 따뜻하니까. 그렇죠. 지표면이 따뜻하고 위에가 차가우니까 기온 변화는 올라갈수록 차가워집니다. 밑에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가우니까 뭐도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찬 공기는 밑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대류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여기서는 그렇죠. 기상 변화가 생기죠. 원래 경계선 있잖아, 경계선. 이 건과 그 다음 건의 경계면은 아래쪽 계면이에요. 그러면 여기 10km는 무슨 건 계면? 네, 대륙권 계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륙권 계면을 관측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때 특히. 제주도 갈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올라가는 상승 실용 고도가 달라서. 국내선은. 국내선은 보통 5,000에서 8,000m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국제선은 대부분 13, 15km까지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10km야. 그럼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대륙권 계면은 비행기가 쫙 날아가는 동안 저 밑에 구름만 쫙 깔려있는 평평한 판때기가 보이죠. 그 위로 구름이 안 올라오니까. 그지? 비행기가 나는 곳 위로 옆에 보면 구름이 있어 없어? 그냥 맑은 하늘이잖아. 밑에는 하얗거나 혹은 먹구름까지 쫙 구름 깔려있는 거 본 적 있지? 그 구름이 깔리는 영역이 여기. 비행기는 요 위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파일럿들은, 특히 국제선 항공기 파일럿들은 이륙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위험해요. 올라가고 나면 오토파일럿 켜놓고 이제 번갈아서 보시는 거죠. 언제까지? 착륙 전까지. 그럼 착륙할 때 다 되면 기장 부기장이 딱 이제 각 잡고 앉아서 매뉴얼 부권에서 스위치 하나하나, 컴퓨터 하나하나 관제 탑하고 교신하면서 불 들어온 거 하나하나 체크 다 하고 비행 현재 체크 다 하고 착륙.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에서부터 어디까지? 50km. 여기를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자, 성층권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을 하나를 뽑자면 뭐가 된다? 성층권에 뭐 있다? 네, 오존층이 있죠. 보통 20에서 35km 사이에 오존층이 존재하게 되고요. 오존층의 주 역할은 네, 파장. 자, 잠깐 에너지파의 전자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 빛 영역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빛을 뭐라고 부르죠? 가시광선. 뜻은 네, 볼 수 있는 일. 가능한 가짜의 불시자.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을 가시광이라고 하는데 파장이 제일 긴 쪽이 빨간색 빛. 파장이 가장 짧은 쪽의 빛이 보라색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스펙트럼 할 때 내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어? 우리 광속은 람다 F거든? 어?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일정하잖아. 모든 빛은. 즉 여기가 파장이 길다는 말은 이쪽이 진동수가 작다는 소리죠. 그럼 이쪽은 파장이 작은 대신에 진동수가 크죠. 근데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스펙트럼 할 때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빛에너지 크기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 즉 에너지의 세기는 누가 세다?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쪽이 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이쪽이 에너지가 크고 여기가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붉은색 영역 바깥쪽,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 중에 붉은색 바깥쪽이 인프라레드, 인프라임드 레드, 붉은색 붉은색 빛 영역의 바깥쪽, 여기가 적외선이고, 적외선은 주로 열을 많이 포함하고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기 때문에 온열 치료,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다가 삐었을 때 외과에 가서 물리치료 받기 전에 이상한 빨간색 전구 켜놓고 대고 있으라 그러죠. 그게 적외선 냄새예요. 그럼 반대쪽 보라색 빛보다 에너지가 더 센, 그렇겠지? 요 영역을 우리가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UV라고. 그럼 얘네들은 진동수가 크고 빛의 에너지 세기가 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다 있어요. 어디에? 급식실. 뭐 하는 곳에? 물컵 소독기하고 식판 소독기에 보면 안쪽에 그 파란 색깔 형광이 켜져 있잖아요. 그게 자외선 램프예요. 거기서 나오는 자외선으로 약한 세균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커트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피부에 맞으면 어떻게 된다?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돼서 피부가 타죠. 여기 선생님 팔 봐봐. 얼룩무늬죠. 화상 입은 게 아니고 백반이거든요. 흰색 점이에요. 그러니까 흰색 점은 정확하게 말하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거. 그 옆에는 여기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색소 차이가 신체 부위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여기가 덜 타고 좀 많이 타고인데 겨울에는 티가 안 난단 말이야. 왜? 어차피 긴팔 입고 다니니까 팔에 자외선을 맞을 일이 잘 없잖아. 내가 아무리 야구를 한다 그래도 겨울에는 쫄쫄이 다 입고 하니까. 근데 극단적으로 여름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원래 내 피부 색깔 이 색깔이라고. 되게 희단 말이야. 맨날 차고 다니니까 여기는 빛을 못 쬐잖아. 저기가 안 탄 거야. 여기가 자외선. 오케이? 그러니까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게 된, 이거 우리 여러분들 그 지구가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언급이 한번 되고, 요 뒤에 아마 생물의 진화, 지구의 진화 발전, 생물의 진화 발전에도 언급이 될 겁니다. 고생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각종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바다의 산소 농도가 포화되고, 대기로 뿜어져 나간 산소들이 대기의 산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우주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오존층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고 난 뒤에서야 생물은 지상 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고생대 중기 이후에. 그럼 그전에는 육상에는 생물이 존재할 수 없었죠. 왜? 아까 말했잖아. 컵 살균 소독기가 왜 살균 소독이 되냐. 약한 세포들은 자외선을 집중적으로 많이 쳐맞으면 죽어요. 우리 피부도 그냥 만약에 오존층 없이 자외선을 많이 맞잖아. 피부
그거를 담당하는데, 근데 요게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자외선도 에너지잖아. 자외선도 에너지잖아. 그럼 생각해봐. 요 위층과 요 아래층에 어디가 태양에서부터 도달한 에너지라는 게 많을까? 위쪽이죠. 어? 그래서 이 영역은 자외선 흡수 때문에 올라가. 온도가 50도. 그래서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차가운 온도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류가? 그쵸. 거기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상현상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기 대류권 계명과 오존층 하부 사이에 안정된 공기층에 뭐가 날아다닌다? 비행기가 날아다니죠. 왜? 안정된 층이라는 것 자체가 공기의 큰 흐름이나 기압의 변화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쏘고 날아다니기 좋잖아. 게다가 이미 아까 이야기했죠. 공기는 올라갈수록 희박해진다. 그러면 저용력에 올라가면 이미 뭐도 약해진다? 공기 장도 줄죠. 그러니까 요 위를 날아다니는 게 되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영역이 됩니다. 비행항으로.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선은 비행시간과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까지 안 올라가고, 국제선 정도 되면은 이제 올라간다. 됐죠? 자, 그 다음 줄이 짧습니다. 80km. 여기를 우리는 중간권이라고 하고요. 솔직하게 중간권은 별다른 여론이 없습니다. 즉 지표 복사와 오존층 복사에 의존해요. 그 말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다? 성층권 대면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여론에서 멀어지죠. 그럼 온도는 낮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온도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EST가 맞냐? 제일 추워요. 어디가? 중간권 계면. 자, 여기에 가장 특징은 이제 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대류가 생기죠. 하지만 기상 변화는 없어요. 왜? 그렇죠. 수증기가 없어서예요. 어? 이 위가 열권인데, 열권은 진짜 공기가 희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권에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에 별똥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동안은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안 타. 근데 중간권쯤 되면 어느 정도 공기가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와의 마찰로 뭐가? 유성이 보이는 영역이 중간권이에요. 자, 그 위에 열권인데,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쭉 상승하죠. 맞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열권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 이렇게 그린다? 이것 뜻이 뭘까? 이 그래프 뜻이 뭘까? 일교차 심화네. 왜? 공기 밀도가 매우 낮아. 공기 밀도가 낮은데
종합적인 복사 에너지가 열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래 사실 태양빛 가시광선이 중심이 되는 태양빛은 지구 대기 흡수가 잘 안 돼야 되긴 해. 그런데도 여기에 힌트가 적혀 있죠. 바로 공기 밀도가 매우 낮아서 연용량이 매우 작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공식 배울걸요. 바베큐는 시암타, Q는 CM 델타 T. 요거 두 개 곱한 게 연용량이잖아요. 비열과 질량. 여기는 대기가 너무 희박해서 질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소량의 얼마 흡수해도 어떻게 된다? 델타 T가 확 뛰어버려. 이해가 되죠? 얘가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요거 조금만 들어도 얘가 확 올라가요. 델타 T가 온도 변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밤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와요. 연료량이 작으니까. 그리고 공기도 희박하다.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열권에서 우리가 볼만한 거는, 내가 이거 뭘 그리고 있는 거다? 오로라가 보이는 영역이. 사실 이 바깥쪽 외권에 뭐가 있다? 벤 알렌데라 그래서 태양풍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지구 내부를 보호하는 자기장 보호벽이 있는 곳이 외권에 있고, 여기 외권에 부딪힌 하전 입자들,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뿜어져 나온 각종 이온 입자들이 이 자기장 보호벽으로 양쪽 극으로 끌려간단 말이야. 아래 위로. 그래서 극지 부근에서 뭐가 보인다? 오로라가 보인다. 저건 사실 이제 뭐다? 지구에 있는 전리층과 하전 입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그런 발광 현상. 이렇게 각 권역별로 나타나는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딱 정리를 몇 번 해보면 외워집니다. 사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멀잖아. 공기 밀도, 여기 이제 나름 공기 밀도가 있다니까. 그러면 태양빛은 흡수되는 양이 매우 적단 말이에요. 가시광선 영역. 그러니까 공기 입자 종류에 따라서 열 에너지 흡수율이 달라지는데, 여기부터는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권 범위가 두고, 이 위로, 열권 위로는 고도에 따라서 대기 성분이 바뀝니다. 제일 위로 가면 수소기체가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오히려 가시광선 흡수를 더 잘해. 공기가 희박한 대신에 대기 조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생물권. 자, 결국 생물권은 우리가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어떻게 될 거다? 전에 한번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 나왔거든요. 생물이 최종적으로 현재는 우리가 수권, 지권, 기권에 걸쳐져도 다 존재를 하잖아. 존재 범위를 굳이 표현하면 어디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 그쵸. 수권, 지권, 기권 순으로 영역을 펴나가는 거. 요거 그림 순서 물어보는 게 작년에 저기 동네 쪽에서 어디 동래인가 충렬인가에서 출제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냥 같이 하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생물권의 존재, 결국 생명체, 지구 생명체에 대한 내용에 나오는 게, 저기 지금 우리 박스 안에 뭐가 적혀 있다? 액체 상태의 물, 온실효과, 자기장, 에너지. 저기서 나오는
소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봐봐. 일반적으로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될 거다? 그 별의 표면의 온도는 그쵸?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행성에서 안쪽에서는 물이 존재하더라도 기체로 존재할 거고 어느 범위 밖에서는 고체로 존재할 거고 우리가 원하는 액체로 존재하는 영역이 생기겠죠. 여기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요거도 우리가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어떤 별들을 찾아다니는지 혹시 영화 본 사람 기억해요? 태양 그 물이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서 태양 정도 사이즈 항성들만 찾아다닙니다. 그게 되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학적으로는. 자, 일단 첫 번째 항성의 크기와 이 항성이 크고 밝을수록 첫 번째로 골디락스 존이 가능한 영역의 폭은 더 넓어집니다. 즉, 그 안에 행성이 존재할 확률은 커지겠죠. 그 다음에 항성의 크기와 거리도 좀 관계가 있어요. 즉, 항성이 작으면 골디락스 존이 좁아지고 좀 더 태양 쪽에 가까이 위치하게 되고 항성이 크고 밝아지면 에너지 분출량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항성에서 조금 더 먼 곳에 좀 더 넓은 범위로 골디락스 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크고 밝은 별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지? 그런데 별의 진화 이야기할 때 내가 한번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이 항성의 크기, 즉 질량과 수명은 수명은 사실상 반비례에 가까워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크고 밝으면 골디락스 존 안에 행성이 존재할 확률이 커지지만 생명체가 진화해서 지구에도 애초부터 산소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 맞죠?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 생명체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쌓이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진화하고 산소가 쌓이고 오존층이 형성이 되잖아. 그죠? 그 긴 과정을 거쳐 가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되는데 너무 크고 밝으면 그 진화가 일어나기 전에 별이 뭐로 가버린다? 적색거성이나 초고성 단계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살 수가 없는 별이 되죠. 맞지? 그런데 저기에 조건 봐봐. 항성의 크기가 커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뭐가 있다? 저기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자기장 존재 있죠. 자기장과 대기. 그런데 자기장과 대기는 행성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 지구 이주 계획을 미국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름아름 비밀리 공개적인 비밀이죠, 사실. 소위 말하는 테라포밍. 테라라는 게 땅이라는 뜻이에요. 테라포밍이란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을
지구인이 이주에 갈 수 있는 행성화시키는 거를 우린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 행성으로 갈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우리 인류가 찍어온 SF 영화에선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이주해서 그쪽을 연구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과학자들은 금성이 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화성과 금성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장이에요. 금성은 핵에 어느 정도 크기가 돼서 자기장을 만들 만한 철질의 대류가 있어서 자기장이 형성돼 있고, 따라서 자기장 보호벽이 얇게 남아 있어요. 근데 화성은 없어요. 그게. 질량이 너무 작고, 화성은. 그러니까 영화 마션 보면 그 주인공이 계속 그 탐사선 밖으로 나다닐 때 꼭 우주복을 꼬박꼬박 입고 다니는 이유가 공기가 희박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우주방사선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거야. 그 표면은 우리가 영화상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 다음 화성은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대기가 너무 옅어요. 화성이나 금성이나 둘 다 대기 주성분은 이산화탄소인데 왜 화성은 온실효과가 안 일어나죠? 금성은 넘치도록 일어나서 지금 표면 온도가 500도가 넘는데 왜 화성은 그렇게나 추운 걸로 묘사되죠? 대기압이 0.1기압이에요. 화성은. 금성은 90기압이고. 무슨 소리다? 너무 가벼우니까 요 두 가지 조건이 화성보다는 금성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금성을 사람이 가서 살려면 뭘 해야 돼? 태양빛을 막을 방법을 연구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더 가까우니까, 더 에너지가 넘치니까 우리가 살만한 정도로 어떻게 태양을 가릴 방법을 고안하는 거지. 우주 공간에 졸라 큰 태양광 발전 판때기로 금성이 받는 빛의 양을 일부 커트시키고 뭐 받게 한다든지 다양한 연구들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골디락스 존과 관련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드문 확률이죠. 일단 항성 크기가 태양 정도 사이즈가 돼야 돼. 그리고 지구가 존재하는 위치에 지구 정도 크기의 행성이 존재해야 돼. 지구보다 너무 작아도 안 돼. 그러면 공기가 안 맞아. 지구보다 너무 커도 안 돼. 그래도 공기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저런 조건들이 다 따져서 플러스 우연에 걸쳐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핵산이 생명체로 진화가 돼야 된다니까. 알겠죠? 자, 외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권이란 지구 밖의 우주에 대한 것이 외권이죠. 특히 여기서 태양은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태양과 달이 뭐를 일으킨다? 기조력을 일으킵니다. 즉 우리 조수간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죠. 이것도 되게 큽니다. 기조력도. 왜? 기조력이 있어야 뭐가 형성이 되죠? 갯벌이죠. 맞지? 그리고 이 갯벌이 있어야 생명의 직권 진출이 가능해지는 거야. 물에 살던 애가 갑자기 땅에 튀어 올라오면 돼지는 거죠.
근데 갯벌 같은 그런 영역이 존재를 해야 물과 땅 양쪽의 경계선과 양쪽 모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로서의 초기 진화가 일어나죠. 우리는 지구에 있는 그런 척추동물을 뭐라고 부른다? 양쪽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양서류예요. 물과 땅 양쪽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지구 자기장 보고 요거 별표 한 5개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밑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 무슨 건이 무슨 건과 상호작용으로 어떻게 된다, 무슨 건의 근원이 무슨 건으로 가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가 저렇게 표로 그려져 있고, 저런 것들을 옆에 있는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거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저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거 이해가 좀 덜 되는 거,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봐. 100%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뒤에가 나오는데, 사실 올해 벌써부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올해 대한민국은, 아니 전 지구는 졸라 더울 거다. 초강력 엘니뇨 현상이 있을 거다. 엘니뇨는 뒤에 저기 2학기 단원에 가면 나옵니다. 기상이변으로. 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호주. 원래는 남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남태평양에서만 일어나는 기상이변이 아니라 그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퍼진단 말이야. 그걸 엘니뇨라 그러는데, 뜻은 장난꾸러기 남자 꼬마입니다. 진짜요. 그 엘니뇨라는 이름 자체가 장난꾸러기 꼬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자 이름인 거야. 참고로 옛날 축구 선수 별명이 엘니뇨가 있었죠. 첼시에 있던 저 새끼 스트라이커 맞나 하던 스트라이커 토레스 별명이 엘니뇨였어요. 여기가 이제 그럼 뭐가 된다? 저기 남미가 되겠죠. 여기에 그럼 뭐가 있다? 태평양이 있겠죠. 남태평양. 이게 정확하게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 그럼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남미 쪽에서 호주 쪽으로 무역풍이 붑니다. 그 무역풍의 영향으로 남미에서 호주 쪽으로 남적도 해류가 흘러가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따뜻한 바닷물, 여기가 차가운 바닷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해류를 밀어가니까 표층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은 호주 쪽으로 쏠려가고, 그에 따라서 여기서 남미 쪽에는 차가운 바닷물의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칠레 앞바다 여기는 뭐가 된다? 너무 연하네. 한류어종이 잡히겠죠. 명태, 대구 같이 차가운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원래 잡혀야 돼. 칠레 앞바다에서는. 그리고 용승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플랑크톤이 끄집혀 올라오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되겠죠. 그지? 그리고 무역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호주 쪽으로 밀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주 쪽에 적당한 강우가 일어나는 것, 요게 정상 상태예요. 현재 요게 정상인 겁니다. 엘니뇨는 첫 번째 문제부터 막혀요.
무역풍의 세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역풍의 효과가 강한 거지. 원래 바람이 쫙 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어디에 형성돼 버린다? 남미 쪽에 구름이 형성이 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온다? 폭우가 오는 거지. 자, 여기 원래 여기에 내려야 될 비가 여기 오고 있잖아. 그럼 호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네, 가뭄, 건조, 산불 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네, 무역풍이 약해지는 이유 하나요. 그리고 봐봐. 그럼 봐봐. 무역풍이 약해지면 뭐도 약해진다? 그렇죠. 요 해류도 약해져요. 즉 원래는 용승이 일어나야 될 찬바닷물이 못 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잡히던 이 어장에 이제 뭐가 잡혀요? 그렇죠. 열대어류가. 근데 문제는 어획이 감소해버려. 큰 물고기, 그 열대성 커다란 물고기 같은 것들이 잡히는데 플랑크톤이 올라와서 좋은 어장이 되어야 될 바닷물에 용성이 없잖아. 그리고 따뜻한 바닷물은요, 기본적으로 산소 농도가 낮아요. 그 말은 뭐다? 생명체가 살기 힘든 바닷물인 거야. 여기 해운대 이쪽에 바다, 해운대나 저기 오륙도 이쪽에 바닷가 바닷물을 자주 본 사람들은 그거 느낌 있을 거야. 저기 일본 남쪽에서 올라오는 바닷물하고 특히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봄 가을에도 보였는데 요즘은 진짜 한겨울에만 볼 수 있어요. 저기 동해안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닷물이 안 섞이고 경계선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 해운대 앞바다에서 저기 오륙도 앞 부근에 바닷물 색깔이 달라요. 저기 북쪽 바닷물에 약간 초록빛이 많이 감돌고 여기 남쪽 바닷물은 검은티티해. 실제로 우리 남쪽에서 올라오는 해류 이름이 뭐예요? 쿠로시오죠. 쿠로의 뜻은 까마귀고요. 시오는 소금이죠. 소금빵 한때 유행했잖아. 시오빵.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바닷물. 그럼 쿠로시오는 검은 바닷물이라는 뜻이야. 흑조예요. 왜 검은티티하냐? 난류라서 산소 농도가 낮고 플랑크톤이 덜 살아요. 그래서 어두운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는 차갑잖아요. 공기량도 많고 플랑크톤이 많이 살아. 얘네들이 안 섞이고 부딪혀서 대류가 되고 교반이 되고 상승이 생기고 해서 어장이 된단 말이야. 그게 조경수역이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따뜻한 물이 안 올라와. 그러니까 찬물이 안 올라와. 그러니까 어획량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가뭄, 건조, 산불이 나는데 남미에는 폭우, 홍수가 일어나. 그리고 이상고온. 왜? 밀고 가서 차가운 바닷물이 식혀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영향이 그 인근으로 막 다 퍼지는 거야. 근데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올해 덥고 좀 더 아열대성 집중 강우가 올 겁니다. 장마가 아니라 스콜이 올 거야. 근데 전부터 몇 번 내가 수업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아닙니다. 우기예요, 우기. 사실상. 갑자기 스콜이 쏟아지는 거죠. 그치. 한두 시간 만에 150mm, 200mm 퍼붓고 끝. 그쵸. 작년에 서울에만 그랬냐? 그때 그 조선일보인가 그 양반 대박 터졌잖아. 제네시스가 그거 광화문 한가운데서 갇혔는데 썰루프 열고 올라앉아가지고 물 차 침수됐다고 SN 인스타에다 사진 찍어 올린 양반. 자, 이게
엘니뇨예요. 그럼 라니냐는 어떻게 될까? 정찬이 엄청 네, 이게 졸라 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무역풍이 개세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구름이 엄청 많이 호주에 가서 호주에 홍수가 나고 폭우가 와버립니다. 대신에 그러면 이 뜨거운 바닷물이 더 쏠릴 거 아니야, 호주로. 그럼 남미는? 아니죠. 찬물이 너무 올라와서 이상 한파의 폭설이 와버려요. 네. 전 몇 년 전에 그 신문기사 나왔을 거 멕시코시티에 100몇십 년 만에 눈 왔다고. 멕시코에 눈 왔다고! 그 눈 왔다고! 차가운 바닷물이 졸라 올라오니까 갑자기 너무 추워지는 거야. 그게 라니냐예요. 그럼 우리나라 쪽은 이제 엘니뇨 반대니까 덜 더운 여름이 되는 거죠. 요 내용들과 관련해서 일부 과학책에서 말하는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구가 별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보자는 거지.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그럼 우리 인간들은 사실상 세균이죠. 지구를 병들게 하는. 여러분들 몸에 균이 침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염증 반응, 방어작용, 열이 나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열이 올랐다 내렸다 막 항체가 만들어지고 온갖 작용이 생기잖아. 그 작용이 지금 일어나는 각종 기상이변인 거죠. 인간을 멸종시키고자 하는 지구의 의지. 일단 나아야 되니까. 아니면 인간이 진화를 해서 변이해서 지구라는 이 유기 생명체를 약간 병들게 할 수 있지만 매우 위험하지 않게 어느 정도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기를 비는 지구의 시련일 수도 있다는 거지. 잘 생각해봐. 요즘에 코로나 걸린다고 중리 산이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죠.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유튜브 채널을 파고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준비하고 촬영을 하고 이 개노가다가 이제 2년 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차를 산 것도 그때고. 그때 만든 시스템으로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그 뒤에 뭐 노트북도 그 업그레이드하고 뭐 카메라는 그때 거 그대로인데 대신에 삼각대가 업그레이드 됐죠. 좋지 않냐? 딱 안 가리고. 그다음에 유튜브 음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 차고. 네. 이제는 코로나는 선생님 생각에 일종의 독감 정도로만 여기게 될 겁니다. 물론 해마다 독감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은 존재하죠. 있죠. 독감 걸렸다고 죽는 건 아닌데 다른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독감에 감염돼서 갈 수가 있지. 나이 들어 계시던 노인분들이 원래 몸이 약한데 독감에 걸려서 좀 더 사실 수 있는 분이 좀 더 일찍 가실 수 있잖아. 그럼 어쨌거나 사망 원인은 독감이죠. 그렇게 따지면 감기 걸려 죽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독감 말고도. 맞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나? 얼마나 죽었는지 1년에. 왜냐하면 어떤 전염병의 위험도를 따지는 건 감염률과 치사율이란 말이야. 얼마나 감염이 잘 되느냐와 걸렸을 때 얼마나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냐인데 모든 질병은 감염률은 증가하고 치사율은 줄어드는 쪽으로 진화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그렇지. 지네들도 오래 사니까. 그 두 가지가 둘 다 극강이어서 사실상 멸종한 질병이 있죠. 흑사병. 감염 속도도
킹왕짱이었고 감염될 확률도 킹왕짱이었으며 치사율 또한 끝장이에다가 잠복기도 졸라 짧아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로 줄죠. 3분의 1이 준 게 아닙니다. 3분의 1로? 사실 그 덕에 뉴턴이 교수가 되죠. 졸업하자마자. 뉴턴이 그때 써야 되네요. 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게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에 할지없고 심심해서 만든 게 그겁니다. 사과보다가 정확하게는 대학생이었다가 흑사병 때문에 일단 사람과 접촉하면 죽으니까 사람과 접촉할 확률이 적은 고향인 시골로 튀어야 됐단 말이야. 일단 그 자기가 공부하던 곳 도서관에 있는 책 몇 개를 후다닥 쑤셔놓고 뛰었는데 그 안에 케플러 그 행성운동 이런 것 같은 천문학 관련 서적들이 몇 개 있었던 거야. 원래 뉴턴은 수학과 교수입니다. 절대로 물리학 교수가 아니에요. 취미가 신학이고. 그래서 천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적도 만들고 역학도 정리하고 그 등등등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 기간 동안 연구한 거를 대학교 졸업하면서 교수 임용 그 발표에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 내용에 발표 안 된 일부가 남아있다가 40대가 된 헨리, 그 헨리 혜성의 헨리에게 발견이 되어 헨리가 혜성 궤도 추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 헨리의 협박과 도움 등등등으로 책으로 정리되어 나온 책 이름이 프린키피아. 정식 저서명은 필로소피아르 내추럴리카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양반 물리학자 아닙니다. 예, 누가 그렇게 정리해놨더라고요. 뉴턴은 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연금술과 점성학에 빠져들고 점성학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천문학을 체계를 잡기 위해서 물리학 공부를 하다가 물리학의 도구가 부족해서 수학 공부로 미적까지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그런 양반이죠. 다른 거는 질문 없나요? 저기에 있는 상호작용 중에 버섯바위. 사막에 있는 버섯 모양의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왜 그거 기권과 직권이냐면 원래 커다란 바위가 있었단 말이야. 사막에. 근데 모래바람이 불면 모래가 밀도가 크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주로 많이 모래가 날린다? 높은 곳, 낮은 곳. 낮은 곳에 많이 날리겠죠. 맞지? 그러니까 바위의 밑에만 침식이 일어나는 거야. 모래가 깎아내니까 부딪혀서. 모래바람에 의해서 밑에만 깎여 나가는 바위가 된다고. 그래서 버섯바위예요. 위에는 모래가 안 닿으니까 남아있고 밑에만 부딪혀. 그러다가 이거 이제 뚝 부러지면 쿵 떨어지겠지. 넘어지거나. 그러면 또 어떻게 돼? 그치? 또 밑에만 깎여 나가는 거지. 예, 버섯바위. 그러니까 기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응? 자, 그러면 147이랑 그 뒤에 우리 빈출들만 한번 저 빈출 별 있는 문제만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